얼굴 나고 다니면 약간 인문학적인 이야기도 해주면서 다닐 수 있는데 되게 시야가 넓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시야도 넓어지고 사이도 넓어지고. 공부를 안 하고 싶은데 알았어. 왜 나한테 그런 시간을 줄까? 나 지금 장문이 끝나고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아. 무조건 나 지금 내보고 수학하라면 절대 못해. 장문 해라면 나 절대 못해. 국문과 출신 장문 잘하셨습니까? 전 장문 좀 했습니다. 아 장문을 좀 하셨어요? 네, 저 장문 좀 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기 오시죠. 무대사로. 오늘 하루도 힘들게 보내고. 됐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려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들을 제가 받기로 했고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오늘 밖에 제가 또 일이 있어서 나온 김에 틈틈이 한 번씩 또 보고 답 드리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 드릴까 합니다. 안 추워 보이지? 나 안 와. 반려동물 시대 인간과 동물의 피부병 이야기해주세요. 자, 습진과 곰팡이 피부염을 잘 구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간과 동물이 같이 생길 수 있는 피부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엄연하게 동물과 사람이 동시에 감염이 될 수 있는 피부 질환들이 있습니다. 인수 공통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곰팡이 균, 곰팡이 질환 그 자체가 동물들한테 모두 전염되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동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곰팡이 질환이 사람한테 다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바로 마이크로스포름 캐니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코파이터 멘타그로파이츠나 그 다음 트리코파이터 루브름 같은 이런 피부 사상균 같은 경우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들을 보이는 경우는 우리가 링웜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간 부분은 그대로 있고 가쪽 부분이 살짝 융기되듯이 빨갛게 있는 것이 있고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이런 패턴들을 보입니다.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벌레가 마치 커져나가는 패턴을 보이는 건데요. 보통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피부 사상균, 곰팡이에 의한 감염 질환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링웜이 보이면 전부 다 곰팡이 질환이냐? 또 그건 아니고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그걸 긁어가지고 KOH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곰팡이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확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피부과사들의 경우는 경험적으로 보통 보면 알 수 있고요. 보통 애매한 경우나 정말 조금 뭔가 감별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드는 경우에는 KOH를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보통 이 눈을 확인하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만 직접 보고 이걸 바로 딱 감별을 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링웜 좀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드름이 패인 흉터는 꼭 레이저 치료만으로 회복이 가능한가요? 재생 화장품으로는 어느 정도 살이 차오르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인 흉터가 생겼을 때는 실질적으로 화장품으로 재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여드름이 생기는 초기에 붉어진 염증이 있으면서 살짝 파져 들어갈 때 여드름에 대한 염증을 빠르게 케어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그럴 때는 재생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해줘서 얘네들이 더 진행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가 정말 여드름이 염증이 더 심해져서 진피까지 모든 콜라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흉터가 파인 흉터가 생기고 나면 레이저 치료가 좀 필요하긴 하죠. 자,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도 초기에 붉은 자국이 있을 때 치료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이게 완전히 흰색이나 피부 살처럼 완전히 돌아와 버리고 나면 치료하는 기간들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가장 초기에 빨리 이런 것들을 더 진행하지 않게끔 약을 복용하거나 화장품을 사용해서 관리를 해주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기 때부터 아토피가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아토피가 없어졌는데 30대가 되니까 또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아토피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하나의 원인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유전적인 부분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 피부 장벽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어렵고 상당히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특별하게 내가 제거를 한다고 해서 쉽게 이런 부분들이 증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증상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완화시켜
해주는 게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조제가 나와서 상당히 이런 치료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늘어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아토피 피부염이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릴 때 생긴 아토피 같은 경우는요, 보통 나이가 들면서 그 증상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나이가 든 만 16세 이후에 생기는 성인 아토피의 경우에는요,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는 패턴들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패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인들의 경우는 음식 같은 경우도 특히 밀가루라든지 우유나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조금 더 조절을 하셔야 되고, 생활 패턴도 규칙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음식들 이렇게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가장 큰 문제가 건조하면서 가려운 거기 때문에 건조할 때는 보습제 사용 확실하게 잘 해주시고, 민감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영상은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올릴 건데요, 사실 하나의 원인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 완치라는 개념보다 근치, 그리고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가자, 3개 끝. 가실까요? 갑자기 이마에 좁쌀 여드름이 나면서 유분 폭발인데 다른 부위는 건조한데 이마만 유독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얼굴에서 봤을 때 가장 피지 분비가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이마,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코 주변 부위는 확실히 피지 분비가 많은 곳 중에 하나죠. 얼굴이 건조해졌을 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있던 피지 분비가 나와서 일단 수분을 날아가지 못하게 막을 쳐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 유분이 증가하게 되죠. 자, 얼굴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마나 코, 그다음 코 주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지 분비가 많은 곳 중에 하나고 피지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와 똑같이 얼굴이 건조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양의 피지가 분비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거는 일단 얼굴이 건조해지는 거랑 맞고요. 보습을 좀 더 강화를 해줘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염증이 마구 일어나요. 보습제 잘 바르고 수면 습관, 식습관 관리하는 것만으로 피부 장벽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수면 습관, 식습관을 개선시켜 주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부가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 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습을 해줘서 그것들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보습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피부 자체가 건조해져 있으면 계속해서 이 건조해져 있는 걸 피부 역시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조해진다면 그 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건조해지는 그 상황을 회복하는 힘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도게끔 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30대 후반입니다. 눈밑 색소 침착을 없앨 수 있는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보통 눈 주변에 색소가 생겼을 경우는 조금 치료나 이런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눈 밑은 피부가 상당히 얇기도 하고요. 이런 색소가 생겨 보이는 현상들이 단순하게 정말 색소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다양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지를 반드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다크서클이죠. 다크서클은 색소의 문제도 있지만 혈관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뼈라든지 그 주변의 지방과 여러 가지 이런 조직들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빛이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잡혀서 그 부분이 마치 되게 어두워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바닷가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바닷가들은 되게 파랗게 보이죠. 하지만 되게 깊은 바다는 어때요? 빛이 검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빛의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잡히기 때문에 빛이 어두워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다크서클이나 눈 주변에 있는 피부들이 어두워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눈 주변에는 이렇게 비비는 습관을 또 오랫동안 가지시는 분들은 반복적인 마찰로 인해서 피부가 또 색이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비는 습관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교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가려움증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약을 복용하시면서 같이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지 않다고 하면 이런 단순하게 색소 때문에 그런 건지 다양한 여러 증상 때문에 그런 건지를 반드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교정들이 필요한 거죠. 단순하게 색소 때문이다 라고 하면 제가 앞서 올려드렸던 미백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뽀뽕. I got a feeling that this could be a little more than feeling. 나 손 클로즈업 같은 거 좀 모셔서 좀 하라고. 아니 무슨 내일도 좀 하고 올 걸.
노력이 돼요. 얼마나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 향수가 1975년에 원래 처음에 나왔다가 다시 재해석한 향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방시의 젠틀맨입니다. 나 앞으로 이런 거 해야 되겠어. 너무 소름 돋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쓰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제품 중에서 속보습 케어, 속보습 채워준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속보습을 채워준다는 건가요? 실제로 써보니까 속당김이 없어졌어요. 히알루론산은 분자 구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2당이라고 하는 게 당 2개가 붙어 있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구조가 바로 히알루론산이죠. 자, 이런 구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통과해서 들어가는 건 사실 되게 힘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방금 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분자들을 쪼개서 저분자 상태로 분자를 쪼개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피부 각질층에 있는 장벽은요, 상당히 물을 싫어하는, 물을 밀어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걸 통과해서 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 않죠. 히알루론산은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는 피부 지질층을 뚫고 피부 안으로 들어가기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되게 아주 큰 분자를 아주 잘게 쪼개서 저분자까지 만들었다면 거의 2당 아니면 요 하나나 몇 개 정도의 가닥으로 만들었겠죠. 자, 일부는 분명히 흡수가 될 거예요. 자, 일부가 분명히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거의 대부분은 각질층 표면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히알루론산으로 인해서 수분이 많이 당겨지겠죠. 자, 그러면 각질층 표면의 수분 상태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 수분도가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일단 각질층에 있는 장력이 상당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아주 일부는 분명히 그 지질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표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피 안에 있는 수분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요, 제가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수분을 이야기하거나 할 때 진피에 들어가면 좋을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화장품은 진피에 들어가서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 각질층에 있는 표면과 그 다음에 우리 표피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전체적으로 이 표피의 수분도가 높아지게 되고 수분 함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수분의 전체적인 소실도가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이런 보습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속당김 현상, 피부 안쪽에 이렇게 당겨지는 그런 느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 성분들이 진피까지 침투가 돼서 수분도가 좋아진 개념이 아니고요. 표피에 있는 수분을 좋아지게 해서 전체적인 수분 함량을 높여서 그러한 증상들을 보전시켜주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멜라토닌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 멜라토닌 수치가 높아져서 밤에 더 졸리게 되나요? 멜라토닌 화장품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궁금해서요. 자,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은 사실 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전이 엄청나게 다르죠. 먹는 거는 우리가 일단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흡수가 되고 혈액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는 게 전신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먹는 거고요. 바르는 거는 실제로 그 부위에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생제를 복용하는 거랑 여드름이 났을 때 항생제 연고나 크림을 여드름 부위에 바르는 거는 기전은 같을지 몰라도 이게 적용하는 부위가 전신이냐 아니면 그 국소 부위냐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우리 흔히 로아큐탄,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도 마찬가지로 먹는 거를 쓰느냐, 그 다음 이런 트레티노인 제제를 바르는 걸 쓰느냐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도 전신적으로 복용하는 스테로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 전부 다 차이가 나죠. 마찬가지로 멜라토닌 역시 먹는 멜라토닌을 하는 것과 바르는 멜라토닌을 하는 것도 역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바르는 멜라토닌을 했을 때 물론 그 부위에 수용체가 있어서 피부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바르지 않은 부분에서는 멜라토닌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작용은 적죠. 자, 그런데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 그게 전신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바르는 부분에만 적용한다면 그 부위에 멜라토닌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겁니다. 한관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눈 밑, 코와 볼, 이마까지 번져서. 자,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한관종은 반드시 레이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양성 종양이에요. 흔히 말해서 일단 환관, 땀이 나오는 길목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 한관종인데요.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성 종양의 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내가 아무리 케어를 잘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생기는 걸 절대 막을 수는 없고요. 주로 이거는요, 생기는 사람한테만 생기는 약간의 유연성인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레이저 치료를 하셔서 작은 부위가 있을 때 제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크기가 커지게 되고
하나가 두 개가 붙어서 융합하는 패턴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제거했을 때 오히려 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을 때 제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에 비누로 머리 감으면 안 좋나요? 자, 그 뒤로 비누로 머리 감고 식초로 헹굼을 하면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안 좋다고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자,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면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식초를 마지막에 사용해서 헹군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하는 방법과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찾아서 분명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용량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죠. 식초를 강한 게 그냥 다 부어서 쓰는 건지, 반을 희석해서 쓰는 건지, 정말 10분의 1을 쓰는 건지, 1분을 쓰냐, 3분을 쓰냐, 5분을 쓰냐, 10분을 쓰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질문을 해버리시면 대답은 하지 마라가 되는 겁니다. 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하는 게 맞는 게 보통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나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식초가 좋대 하고 원액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질문의 의도와 답은 달라지는 거죠. 자, 식초를 써서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식초가 산성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샴푸를 사용하고 난 뒤에 아니면 우리가 비누를 쓰고 난 뒤에 일시적으로 피부는 알칼리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중성인 상태로 될 겁니다. 자, 그거를 약간의 피부도 약산성이 됐을 때가 가장 좋기 때문에 만약에 식초를 사용하신다면은 아주 희석을 해서 소량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걸 너무 많은 양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pH가 적절하게 약산성이 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굴 피부는 괜찮은데 등 가슴에만 뭐가 나요. 약 먹어도 없애는 흉터 관리는 몸 피부를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 어렵네요. 자, 얼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레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참 많이 여러분들이 케어를 하는 반면에 몸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홀하게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습제도 잘 바르지 않는 경우도 많고 클렌저도 과하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약을 드시는 게 되게 좋은 게 피부가 상대적으로 얇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염증 반응이 생기고 나면 색소 침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 가요. 자, 그래서 보습을 좀 더 꾸준하게 강하게 해주면 이런 염증 반응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좀 더 보시면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보충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유에다가 웨이 프로테인 넣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섞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가슴과 등 쪽에 좀 더 문제가 많이 생기죠. 우리가 여드름처럼 올라오는 병변이 생겼을 때는 식습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우유, 그 다음에 밀가루, 단당류 이런 부분들의 음식을 조금 더 자제하면서 보습을 좀 더 강하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피부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리를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몸 같은 경우는 클렌징 할 때 얼굴은 되게 부드럽게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런 타올을 이용해서 막 강하게 문지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의 장벽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피부가 상대적으로 얇은 부분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면서 훨씬 더 염증처럼 또 많이들 생기기 때문에 보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얼룩들 생기는 걸 상당히 잡을 수 있고요. 이런 붉어지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검게 바뀝니다. 약간 갈색처럼 바뀌거든요. 그러면 보통 좋아지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꾸준히 보습을 해주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급적 안 생기게끔 관리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게 흉터라든지 켈로드성처럼 되게 비후성 반응처럼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증상들이 되게 심하게 생기는 경우는 반드시 약을 복용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신디님, 자, 기미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지긋지긋. 기미는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난지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미백 크림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레저 치료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치료를 하셔야지만이 해결되는 질환입니다. 보통 이런 색소들이 겉에서부터 아래층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호르몬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 자극을 잘못 주게 되면 더 나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서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생 때부터 스트레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기미들은요 20대나 30대 이후부터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기미라고 생각을 했지만 양측성 오타양 모반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근깨나 잡티와 같은 이런 다른 색소성 질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은 기미보다는 훨씬 더 치료가 좀 더 간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고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인 여드름으로 20대 초반에 이소티논을 먹고 탈모와 우울증을 피로감을 얻었는데요. 나이 먹어서 그런 질병이 온 건지 약이랑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소트레티노인 제제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부작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입술이 건조해지고 얼굴이 건조해지는 그런 부분과 함께 간 수치가 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피로감은 분명히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혈액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왔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약을 끊고 난 뒤에 그런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모와 우울증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소트레티논을 복용하고 난 뒤에 우울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게 상당히 많이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끊고 나면 대부분 다 돌아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증상이 생기면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빈도가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높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소트레티논 제제를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복용을 하고 있고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N수만큼 부작용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그것들이 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얼굴에 땀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조금만 걷거나 움직이면 땀이 얼굴에만 폭발입니다. 선크림 바르고 난 뒤 외출하면 땀 때문에 수건으로 다 닦아내는데요. 자, 이러면 자외선 차단이 될까 궁금합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충분한 양이 피부에 도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제곱센치당 2mg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제품 표시에 있는 뭐 SPF의 숫자라든지 PA 정도, 이 정도가 전부 다 그 효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을 발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량의 거의 4분의 1만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거기에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수영장 같은 경우를 들어갔다 나온다거나 하면 자외선 차단제가 지워지기 때문에 그 자외선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건을 사용한 경우, 수건을 이용해서 땀을 닦았다고 하면 일단 자외선 차단제는 닦인 거고요.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덧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에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하나하나 다 대답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제가 선별해서 몇 가지 답을 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1년을 보냈습니다. 자, 남은 한 해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건강을 잘 챙기시고 그리고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해피 뉴 이어! 네.